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수행평가까지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TAT 기출문제를 지금 거의 한 7, 8회 정도 풀어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도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이 소득세 이론을 조금 더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소득세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동안 선생님이 올려주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한국세무사회에 들어가서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92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로 소득세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2학기 때 계속 했었던 수행평가 봤었던 거는 사실 TAT 문제로 AT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K랩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득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정산이나 급여자료 입력 같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이 프로그램까지는 지금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냥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만 같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영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인 김현철 씨의 9월분 급여 명세서입니다. 우리 급여 명세서를 봤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얼마 받는지 각각의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이 항목이 비과세 항목인지 과세 항목인지를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334만 원 정도 차인 지급액을 받고 있는데 이 원래 급여 명세들의 항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금은 세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의 수당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수당을 지금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책수당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직책수당 30만 원 받고 있어요. 기본급 250만 원 받는데 이제 추가적인 수당들을 받는 거죠. 혹은 뭐 공제 항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책수당은 밑에 설명이 없으니까 보면 되겠네요. 직책수당 가장 대표적인 과세 항목이에요? 비과세 항목이에요? 과세 항목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직책수당, 뭐 월차수당, 자격증 있으면 더 받는 뭐 자격수당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과세수당에 해당되니까 과세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식대도 있어요. 식대. 식대는 밑에 힌트를 봐야 되겠죠. 식대는 과세 항목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 항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이걸 봐야 됩니다. 당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10대를 지급하며 비과세 육복을 충족한다. 자, 이건데요. 이거보다 만약에 어떤 힌트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쵸. 식사 대금을 주는데 식사도 같이 제공을 할 경우에, 즉 현물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거를 과세 처리합니까? 비과세 처리합니까? 과세 처리하죠. 자, 근데 이렇게 그냥 식대만 지급하고 있다라는 힌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비과세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도는 10만 원까지죠. 10만 원까지 우리가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도 가장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데 그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돼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부 공동 명의까지는 인정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목적이 뭐예요? 본인 소유의 차량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돼요? 업무 목적으로,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들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가능하다, 비과세로 골라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건 과세 처리해야 되죠. 출장비 같은 것들은. 근데 이거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비과세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수당 이것도 우리가 특히 비과세 항목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코드 고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인 과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AT 기출문제 풀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직무발명 보상금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통 뭐 어떤 상금 대회 같은 어떤 경진 대회 회사 내에서 열어가지고 직원들이 다양한 기술력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술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뭐 1등에게는 500만 원, 뭐 2등에게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상금을 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술력 증진 차원에서 회사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세무사회에서 문제에서 나오는 게 연구보조비, 기업 연구소에 관련된 연구보조비 같은 경우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기업의 연구보조비 목적이라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지방세, 지방소득세 혹은 4대 보험료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동으로 급여를 입력하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만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에다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수행평가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원천징수 상황 연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봐봐요. 요거를 입력하고 이제 9월부터 9월까지로 해서 입력 딱 상황 신고서를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창이 뜨죠. 자, 거기서 전월 미환급세액이 18만 원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화면에서 연천징수 상황 이행 신고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월 미환급세액을 입력하는 칸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입력하는 것과 연말정산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많이 봤었죠? 전 근무지 근로소득 영수증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즉 지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5월 달까지 여기 보시면 5월 달까지 1월부터 5월 달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안전양회라고 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퇴사를 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수증을 보고 다시 우리 회사에 왔을 때는 이제 입력을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종전 1 추가해서 입력을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거 여러분들 수행평가 때 잘했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입력해야 될 덩어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것들 입력해야 되냐면요. 맞아요. 일단은 회사 전 근무지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들을 입력해 주고요. 거기서 급여나 상여금 받은 내용들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관련돼 가지고 입력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결정세액에 관련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어서 까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자, 4대 보험료에 관련된 것도 꼭 입력을 해 주셔야지만 종전 추가했을 때 완벽하게 전 근무지에 관련된 원천징수 내용들을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연말정산하는 거 볼게요. 여기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보험료부터 월세 자료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입력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을 둘 다 확인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다 입력해도 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당연히 입력 가능하고요. 75만 원은 입력 가능합니다. 자, 보험료에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보장성 보험과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보장성 보험이라 그랬죠. 저축성 보험은 나중에 이제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천징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료는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겁니다. 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서러우니까 우리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은 둘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안 되는 거 위주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번 세 개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의료비 나간 것들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허리 디스크 수술비라고 하더라도 요거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입력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형외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우리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연말정산 원천 징수할 수가 없대. 연말정산 때 혜택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 치료 목적으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치료나 요양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약을 구입했다. 이런 것들은 입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약 구입하는 건 대표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탈모라든지 아니면은 간병인에 관련돼 가지고 돈을 쓴 것,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당연히 입력이 가능한데요. 요거 우리 하면은 기억나죠? 뭐가 중요합니까? 안경 구입비, 콘택트 렌즈의 안경 구입비는요, 입력이 가능하나 한도가 얼마까지? 50만 원까지 한도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55만 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50만 원만 꼭 창에다가 입력해 줘야 됩니다. 기억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는 이제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 중에서 소득 기준만 확인하면 되는데 또 우리 대표적으로 교육비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한번 이건 본인을 위해서 쓴 거니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본인의 대학원비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내 배우자의 대학원비, 내 자녀의 대학원비는 할 수 없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대학원은 본인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쵸? 1,000만 원 입력할 수 있고요. 자, 본인이 지금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랑은 상관이 없대요. 자, 여러분들 학원비는 누구 것만 입력 가능하다 그랬죠? 맞아요. 취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도 안 돼요. 취학 전 아동에 관련돼 가지고 학원비만 가능하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이 어른이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 본인은 200만 원을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구분해서 우리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부금도 입력 가능하죠? 기부금도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낸 기부금을 이제 입력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정치 관련돼 가지고 정치 자금 같은 경우는 본인 것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여기는 종교가 나와 있네요. 자, 종교 단체 기부금은 당연히 입력할 수 있고요. 지금 지정 종교단체 이외에 지정 기부금 단체에다가 기부한 것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거 코드 구분해가지고 입력해 주면 되는 거겠죠? 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소득 기준을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3,400만 원을 썼는데 이 말 뒤에 있는 말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3,4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해당 부분이다. 회사 경비로 사용했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나왔던 거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은 자기 신용카드로 긁었던 거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맞아요. 2,600만 원이라고 입력을 제외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의료비 360만 원은 허리 디스크 사용 비율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거 아까 지금 여기서 치료 목적으로 했으니까 공제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요건 그냥 냅두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이 800만 원 법인 회사 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제외하고 800만 원 제외해가지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600만 원만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금용
상당수 중 사용한 것도 당연히 대중교통과 공연 사용분은 조금 더 공제 비율이 높으니까 거기다 따로 구분해가지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월세. 월세는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에 살고 있거나 지금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우리가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하면 10%나 10%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임대인의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다가구 주택에서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임차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월세를 지금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1년에 12번씩 해서 84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볼 때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부분 중에 월세 세액공제 입력하는欄에 총 금액을 입력해 줘야지만 여기에서 10%나 5,500만 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이 안 넘으면 12%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총 급여액 총 지급액, 즉 1년 동안 냈었던 월세 총액을 입력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92회에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출석 체크 다음번에도 열심히 잘 시간 맞춰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